어떻게 봉사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높은 위치에서 나라 걱정해달라 그거예요. 예, 이 두 주제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윤석열 전 총장이 101세 철학자 김영석 명예교수를 찾아간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퇴임 이후에 누구를 만났다고 알려진 건 처음이기 때문에 윤 전 총장과 김영석 교수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가 관심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일부 보도를 통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될 때 우리가 하나 원한 건 민구안이 박근혜 정권보다는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나라 걱정해달라 그거든요. 그런데 정권 잡고 보니까 똑같은 싸움이거든요. 하나도 뭐 다른 게 없거든요. 어제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정치를 해도 될까요? 윤 전 총장이 이렇게 첫 질문을 건넸다고 합니다. 당신은 애국심이 투철하고 헌법에 충실하려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 같다. 적극적으로 권하지도 않겠지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라 걱정 말라. 다음 장도 보겠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지만 그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짐작이 됐는데 현 정부 들어선 짐작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답을 했다.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제가 정치를 해도 될까요? 윤 전 총의 첫 질문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만큼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의중으로 읽히는 것이죠.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참여에 대해서 지금 뭐 지지율이 많이 나온다고, 높게 나온다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참여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를 참여한다는 것, 그리고 대선에 나간다는 것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각도로 본인이 과연 이 시대 정신이 있는 것인지, 지금의 시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게 이 만남과 대화로 드러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하면서 남긴 명분은 상식과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리에 있건 검찰총장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상식과 법치의 회복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겠다는 그런 일성을 마지막으로 남겼었는데, 이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만난 자리에서도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무너졌다고 평가받는 상식과 법치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 정치 참여라면 본인이 그 어떤 운명을, 숙명을 피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어떤 기조를 좀 단단히 해가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싶고요. 이 과정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만난 사람이 김영석 교수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이분이 보수 성향이 강하다던가 또는 진보 성향이라던가 이런 정치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는 특별한 정치 지향점을 많이 드러내지는 않았던 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도 정치에 만약 뛰어들게 된다면 보수 정치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상식, 무너지는 법치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상식의 정치를 하겠다는, 나는 어떤 보수나 우파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폭넓은 명분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는 그러한 뜻을 우회적으로 정치 성향이 굉장히 드러나지 않는 김영석 교수를 만남으로써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정치를 해도 될까요? 혹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다. 김영석 명예교수도 여러 가지 답들을 해주셨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화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보도를 인용하면 구순의 아버지 윤기준 교수는 아들과 함께 인사를 한번 가겠다고 했고, 윤 전 총장은 김영석 교수가 고 강원영 목사의 삶은 이 한국 현대사와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윤 전 총장이 이 김영석 명예교수의 저서를 꽤 감명 깊게 읽은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제 보통 윤석열 총장이 인맥을 충암고 서울대를 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있는 게 인맥에, 그게 첫째가 이제 윤기중 아버님 인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계 인맥하고 술자리 인맥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아버님을 통해서 경제학자들, 이런 분들에게 많이 인맥이 있고, 이번에 지금 아버님의 연세가 9순입니다. 예. 아버님 이제 소개로 김영석 교수를 찾아뵌 거고, 실제 윤석열 총장이 학창 시절부터 김영석 교수, 그리고 이제 고 강원용 목사님 있잖아요. 이 두 분을 존경하는데, 이 두 분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두 분 다
일제 이후에 해방 이후에 그 북한에서 넘어왔다는 거 이게 첫째 특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 분 다 이제 그 철저하게 모태 신앙부터 기독교 신앙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세 번째 특징은 두 분 다 이제 그 보수 본류면서도 수구 보수가 아니고 상당히 합리적인 세련된 이런 이게 보수를 지향하는 이런 공통점이 있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이번에 그 김영석 교수를 처음 만났잖아요. 윤 총장이요. 이거는 가장 출사표로서는 적임자를 찾아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근데 워낙 그 김영석 교수와 어떤 얘기를 오고 갔는지 이 보도가 좀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라고 했더니 누구나 보완할 점은 있다. 우리나라 정치는 법조계와 운동권 출신이 이끌고 있는데 이 불의 사람들은 국제 감각이 없어도 너무 없다. 이현정 의원님. 근데 이제 부족한 게 많다. 뭐 법조계는 윤 전 총장도 법조계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부족한 게 많다는 얘기는 뭔가 제가 정치를 해도 될까요? 뭐 저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뭔가 여러 가지 윤 전 총장의 최근 머릿속에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은 것도 좀 읽혀지거든요. 사실 윤 총장은 평생을 검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 검사라는 직업이 뭐냐면 결국 이제 죄를 있는 사람을 죄를 어떤 면에서 보면 밝혀내고 또 그 사람을 기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즉 그 역할은 뭐냐면 결국 이제 법전에 있는 거 법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정치의 영역은 사실은 이 판단의 영역과 달리 굉장히 좀 창의적인 영역이에요. 즉 사회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다양한 복잡한 문제, 또 사회 각계각층의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엮어내서 해결할 것인가, 또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복잡한 문제들이 같이 걸려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면 윤 총장이 평생을 일해왔던 이제 검사에서 이제 정치를 하려고 넘어가니 겁이 일단 나는 겁니다. 즉 나는 정말 내가 경제를 알까? 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 통합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겁이 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인이 정말 101세에 사신 김영석 교수에게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김영석 교수는 100년을 사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봤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리더십을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 교수 입장에서 보면 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말 정치할 감이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김 교수의 답은 그겁니다. 결국 사람이라는 게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다. 문제는 많은 아는 사람을 어떻게 잘 이용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그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적재적소에 활용하느냐. 왜냐하면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머리는 빌릴 수 있지만 건강은 빌릴 수 없대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본인은 그래서 매일 아침 열심히 조깅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똑똑한 사람들을 옆에 둔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모든 문제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뭐 모든 문제 다 알아서 잘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대통령으로서의 열정과 정의감과 애국심을 가지고 방향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 방향성을 어떻게 잘 진행해 줄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김영석 교수가 강조한 것도 사람들을 잘 엮어내라. 많은 정말 똑똑한 이 사회에서 인류라고 하는 사람들을 잘 엮어내서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한다면 당신이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 제가 이 김영석 교수와 윤 전 총장의 대화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전 정치 경험, 지지 세력 등도 부족합니다. 애국심 있고 그릇만 있으면 되고 유명하거나 해지거나 높은 자리에 오를 욕심도 정치하겠다는 것만 아니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보다 걱정스럽다 이런 건 없다. 근데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윤 전 총장 상당히 조심스럽고 걱정은 많은데 김영석 교수는 좀 위로와 북돋아주는 이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어찌됐건 공개가 됐으니 윤 전 총장이 지금 정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여러 가지 대화 중에서 잘 반영이 돼 있네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김영숙 교수 그런 얘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치적인 입장을 정하라고 끌어올려와 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도 의지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외부에서 본인이 지금 대통령 대선 후보에 지지율에 포함되고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으로 나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이런 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고독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어서 정말 대선 행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본인이 그냥 여기서 정치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사회에
봉사할 부분을 찾을 건지 한 건 오롯이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예. 근데 그 결정의 과정이 지금 숙고가 깊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얘기 나눈 것처럼 기본적으로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검찰에서만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정치라고 하는 곳에 오면 얼마나 그게 정말 험난한 삶이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삶에서 본인이 정말 잘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기대도 있지만 걱정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든 본인이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숙고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어찌 보면 오랫동안 사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을 찾아뵙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뭔가 지혜를 좀 얻고 싶은 게 아닌가. 지식이 아니라 오래 사신 노학자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본인의 결정에 정말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첫 외부 행보로 알려졌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죠. 이 김영석 명예교수와의 문답 얘기를 저희가 정리를 좀 차분히 해봤는데,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는 최근 상한가인 윤 전 총장 영입에 관심이 꽤 많을 겁니다. 어제 오세훈 후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단일화가 되면 바로 윤석열, 김동연, 홍정욱, 금태섭 등 유능하고 정의로우며 합리적인 중도 우파 인사들을 넓게 삼고 처리하여 명실공히 든든한 개혁 우파 플랫폼을 반드시 만들어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어저께 언급한 네 분에 대해서는 미리 전화를 통해서 도와주시겠다고 언지를 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단일화 이후에 한번 판단해보겠다는 메시지를 받은 분도 계시고요. 오늘부터 성심을 다해서 그분들을 선고 초려를 시도해보겠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된 오세훈 후보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단일 후보가 확정이 됐어요. 서 변호사님. 그러면 윤 전 총장도 뭔가 4월 7일 보궐선거 전에 움직이는 건 아닌가?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저는 움직이는 게 맞다고 보지만 지금은 이제 윤 총장 주위에 제가 좀 취재본 바에 의하면요. 예.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너무 이제 섣불리 선거 지원이 움직이면 보수 이미지가 고착화 되면 상당히 좀 진보 쪽에 다 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색깔을 너무 드러내는 게 좀 부담스럽다. 윤 전 총장에게 중도 이미지가 없어질 수 있으니. 그렇죠. 중도로서 이제 진보 보수를 다 포함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선거 지원에 노골적으로 나서면 보수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 이게 첫째 이유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만에 하나 이제 선거에 개입했는데 패배했다. 이럴 때는 이게 본격 등판도 하기 전에 패배 책임을 또 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선거까지는 좀 이게 지켜보자. 이런 이제 분위기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이 방송에서 제가 윤 총장님께 이 방송을 본다 하니 건의를 하면 이번에 반드시 선거 도와야 됩니다. 윤석열 총장은 보수의 큰 빚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수사라든지 이명박 대통령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 보수층에서는 상당히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부죠, 일단은. 일부 예. 그런 이제 강성 보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상당히 이번 기회에 뭔가 이제 그 보수층의 승리에 좀 기여를 하는 게 본인이 나중에 어차피 보수 껴안는 이 후보로 가야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따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거에 좀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주시라. 그래야만 이게 기존의 보수의 진빚을 갚을 수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런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은 윤 전 총장이 안 움직일 것 같은데 움직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근데 최 교수님, 아니죠. 잠깐만요. 장혜철 변호사님 먼저 질문 드리고 최 교수님 바로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 후보는 4월 보궐선거의 역할을 요청했고 아직은 도리가 아니다. 오세훈 후보도 윤 전 총장이 쉽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분석을 했는데, 제가 장혜철 평론가님께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어젯밤에 또 일부 보도를 통해서 나온 새로운 여론조사는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주말 사이의 여론조사에서 서울 지역에 한해선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가 40%를 넘었습니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사실 30%를 넘긴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4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좀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41% 정도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직전 대선의 대통령 당선 득표율에 근접할 정도로 지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가 나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조사를 보게 되면 여권의 빅2라고 불리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을 합쳐도요, 윤석열 전 총장이 받은 선호도가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게 됩니다.
이러한 스코어를 사실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어떤 보수 야권 후보도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단일화 경선의 효과로 안철수 후보나 오세훈 후보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첫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야권의 후보들은 이미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와 그로 인한 컨벤션 효과의 그 낙수 효과를 톡톡히 보는 셈이죠. 수혜를 봤다는 말씀.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 때문에 이 보수 야권 지지층이 결집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드러내게 된 것이 오세훈 후보에게 특히나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선거에 어느 정도 개입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 지역에서 이런 지지도를, 이런 선호도를 보여주면서 버티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보수 야권 후보에게는 이미 간접적으로 굉장히 큰 힘이자 지원이 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만나거나 또는 메시지를 내는 방식으로 윤 전 총장이 선거에 영향력을 드러내게 된다면 그 자체로 오세훈 후보에게는 천군만마 같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에게는 굉장히 힘든 또 하나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이 이재명, 이낙연 원래 여당의 두 양강 구도를 형성했던 두 인물의 합보다도 오차범위 밖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높다. 근데 이제 최 교수님, 제가 묻고 싶은 건 결국은 이게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의 이 선호도기 때문에 그 의미는 뭐 적지 않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지지 그룹이 어느 그룹일까요? 중도층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러면 만약 윤석열 전 총장이 어느 지역 예컨대 보수 진영에 정말 뛰어들어가지고 그 지형을 계속 지지하거나 발언하는 내용을 했을 때 본인한테 지금 현재 도움이 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는 한편에 서기보다는 중립적 성향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검찰의 역할을 열심히 하면서 지금 권력과의 어떤 대립구조를 만들어줬다는 점이 사람들에게 많은 부분 호응을 얻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지금 당장 어느 한쪽의 편에 들어가서 그쪽에 지지를 하게 되면요. 그렇게 했던 행동 자체가 오해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예컨대 보수 진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지지하고 이렇게 가버리면 윤 전 총장이 갖고 있던 중도적 성향이라면 검찰로서의 어떤 열심히 일하는 모습 이런 모습보다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영향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강골 검사 이미지가 퇴색한단 말이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그렇게 행동한 것이 결국은 정치적 목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을 떠받들고 있는 중도층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보수진영의 강성 진영이라 하더라도 중도층이 빠지게 되면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아마 지금 당장 정치권에 뛰어들기보다는 시간을 좀 두고 본인이 나설 때를 좀 예측하면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 40% 돌파는 서울 지역에 국한된 것인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윤 전 총장 서울 지역 40% 지지율 얘기와 김영석 명예교수와의 비공개 대담 얘기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만나봤는데요. 마찬가지로 퇴임 이후에도 계속해서 언론 인터뷰에 나서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우리가 92년에 그 정치 군인 시대를 국민이 끝냈습니다. 30년이 지나서 이 촛불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나라에서 정치 검사로 등장을 하는 아이러니를 스스로 저지르면서 그렇게 멋부리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윤석열 총장의 명언 중에 나는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선출로 뽑힌 검사장은 조직에 충성한다 그런 망언을 할 수가 없어요. 언론이 윤석열 전 총장의 그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은 다 배제하고 신비주의에 가깝게 키워준 면이 크고요. 추 전 장관의 여러 의견들은 저희가 좀 길게 준비한 영상으로 다 만나봤고 제가 이현정 의원님께 궁금한 건 신비주의 이 말도 있지만 국민들이 인정하고 부르시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대선 출마를 추 전 장관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항상 국민 핑계를 많이 댑니다. 국민이 나를 부르신다는데 도대체 실체가 모르겠어요. 어떤 국민이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핑계라기보다 명분이라고 그렇죠, 해도 되겠죠. 명분이죠. 그러니까 참 정치라는 게 재밌는 게 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즉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대선 후보로 그렇게 거론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결국 윤석열 총장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정말 그 수사지휘권 발동, 징계 등등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이 증폭되면 될수록 윤 전 총장의 지지도가 올라갔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해 초에
윤 총장의 지지율이 딱 1% 나왔어요. 근데 그 1년 동안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서 결국 지금 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지지율이 나타난 게 그 1등 공신은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자, 이제 윤석열을 상대할 사람 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그렇게 썩 잘 나오는 거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지지층한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윤석열하고 상대할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을 제가 제압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지만이 이제 앞으로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즉, 윤석열 총장이 잘 돼야 추미애 장관도 잘 될 수 있는 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게 참 정치에서 아이러니하긴 한데, 근데 어쨌거나 참 나중에 지난 다음에 보면 과연 이렇게 윤 전 총장을 야당의 대선 후보 누가 키워줬는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라고 아마 따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참 정치란 게 이 책임 있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나중에는 그 책임을 본인의 수혜로 느끼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도 오는 것 같습니다. 예. 보름 안에 그러니까 그 4월 7일 재보궐선거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이 움직일까에 대한 얘기 하나하나 입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